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겸재정선의 관동 명승첩과 영남 일대를 그린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겸재정선의 도첩 중 해학전신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학전신첩은 정선이 72세가 되던 1747년에 금강산 일대를 그린 그림 21폭과 글씨 21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폭의 그림마다에는 당대의 명사인 김창흡과 이병연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화첩에는 이 화첩을 만든 경위를 알 수 있는 발문까지 갖추고 있어 완벽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학전신첩의 표지 모습입니다. 이 해학전신첩은 정선 특유의 다양한 필묵법과 옅은 청록색의 서점법이 고른 수준으로 능숙하게 구사되어 금강산의 진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대표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년의 무르익은 필치가 집약되어 있어서 겸재의 금강산 그림 중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겸재 나이 36살 때 금강산을 그렸던 신묘년 풍악도첩 이후 36년 만에 금강산을 다시 그린 작품이니 젊은 시절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진경산수화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도첩에 실린 21점의 작품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자연, 화적연, 사이남, 총석정, 삼부연, 해산정, 시중대, 정양사, 칠성암, 당포관어, 문암관 일출, 단발령 만금강, 금강내산, 장안사 비홍교, 불정대, 만폭동, 문암, 피금정, 사선정, 화강백전, 용공동구 이렇게 21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해학전신첩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알아볼 작품은 정자연입니다. 현재 철원 정연리에 있는 칠리 절벽 위에 있던 정자와 그 아래 유속이 느려 연못이라 불리던 정자연을 그린 그림입니다. 정자연의 그림은 이미 관동명승첩에도 실렸었는데 그때의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절벽에는 정자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입니다. 초가집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두 선비는 아마도 겸재와 사촌인 듯 보입니다. 이 작품도 해학전신첩에 실려있는 화적연입니다. 화적연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에 있는 바위로 포천시 전체 절경을 손꼽은 영평 8경 중에 제1경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화적연이란 이름은 볕가리를 쌓아놓은 모양의 바위가 있는 못을 한자어로 바꾼 단어입니다. 수직의 주상절리 협곡의 한탄강에 커다란 화강암 바위가 솟았습니다. 좁게 흐르던 한탄강물은 이곳에선 갑자기 넓어지며 크게 물돌이가 일어납니다. 휘도는 강물 한가운데 삐죽 솟은 바위와 뒤쪽으로는 널찍한 안반이 멍석처럼 펼쳐져 있는데 모양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용 혹은 거북을 닮았다고 합니다. 겸재는 금강산 가는 길에 이곳에 들러 화적연을 화폭에 옮겨 놓았는데 이 그림에서 볕가리 모양의 바위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려 놓았고 한탄강의 절벽을 끌어다 놓았으며 물살이 소용돌이 치듯 흘러가는 것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으며 작품 안에 화가와 시인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실제 화적연의 바위 모습으로 이 화적연은 이 바위의 영험한 기운을 빌려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작품은 사이남입니다. 화첩에 수록된 사이남은 단양의 사이남이 아니라 영평 백운산 어디쯤에 있는 사이남인 듯 합니다.
사면 김창흡이 영평 고군 초론 삼부연 부군은 지팡이와 집신으로 다 돌아다녔다고 자부했는데 아직도 이런 경치를 빼먹었던가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둥글게 감싸듯 그린 바위의 결은 말을 풀어놓은 듯한 피마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해학 전신첩에 실려있는 삼부연 그림입니다. 이 삼부연 폭포는 철원 정현리에 있는 폭포로 이곳은 겸재정성과 사천 이병연의 스승인 사면 김창흡이 27살의 젊은 나이에 전 가족을 데리고 와 은거했던 곳입니다. 겸재는 금강산을 다녀오면서 스승이 거처했던 삼부연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러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겸재는 폭포 위쪽으로 보이는 용화산을 모두 걷어내고 3단의 폭포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래에서 폭포를 감상하고 있는 선비들은 아마도 이곳에 들러 스승을 생각하는 겸재 일행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도 해학 전신첩에 실려있는 총석정입니다. 주상절리가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하는 이 총석정은 정선이 여러 번 그렸던 것으로 처음 그렸을 때는 주변 경관을 모두 그렸다가 진경산수가 완성되는 단계에 접어들며 과감한 생략과 강조로 4개의 기둥만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동 명승첩에 실린 것보다 화면이 좀 더 꽉 찬 느낌이지만 여전히 수직 상승하는 기운과 푸른 파도의 조화는 감탄을 자아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관동 명승첩의 총석정과 비교해보면 총석의 장관을 바라보는 선비와 시동의 모습이 추가돼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소나무 숲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정향사입니다. 발을정 변량을 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향사는 금강산의 절 중에서 내금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당에 자리 잡고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시를 남기곤 했는데 정선 역시 여러 장의 정향사 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학전신첩에 실린 이 작품은 다른 그림들에 비해 근경을 주로 화폭에 담고 있는데 다른 그림들이 금강산의 전경을 담으려고 한 것이라면 이 작품은 정향사와 금강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절 가운데 있는 팔각의 건물은 정향사에서도 내금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는 혈성루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칠성암입니다. 이 그림은 칠성암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린 그림으로 왠지 낯익은 모습인데 바로 해산정 그림의 왼쪽 귀퉁이에 어김없이 등장해온 그 바위들인 것입니다. 칠성암은 고성읍 남강 하구 바다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바위들로 파도에 씻겨 하얗게 된 모습이 마치 노인들의 생김새와 같다고 합니다. 이들 바위는 북두칠성을 연상시켜 바위 이름이 칠성바위라고 합니다. 겸재는 이 바위들을 사람인 듯 바위인 듯 신비롭게 그리고 있어 마치 현대의 추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센파도의 표현에서는 미술사학자인 최완수 선생의 표현을 빌리면 성긴 대빗자루로 대강대강 쓸어간 듯한 물결 표현은 칠성암에서 겸재가 받았을 느낌이 어떤 것인지 가늠케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작품은 당포관어입니다. 당포에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본다는 뜻의 이 그림은 해학전신첩에 어울리지 않는 두 점의 그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당포관어와 사이남은 사천 이병연이 가지고 있던 것을 화첩을 묶을 때 함께 집어넣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 포구는 마포 강변의 당인리 포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부들이 개울이 강으로 흘러드는 입구를 막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선비들이 나와 솔밭 아래에서 구경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해학전신첩에 실려있는
문암관 일출 그림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문암은 3.1포 부근에 있는 바위로 정선은 이 문암에서 바라본 일출 그림을 여러 점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초창기 작품인 신묘년 풍악도첩의 그림과 이 36년 만에 그린 해학전신첩 그림을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학전신첩의 이 그림에서는 주제가 일출이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장관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3.1포의 사선정을 포함해 36개의 바위들이 모두 사라지고 동해 쪽의 언덕들도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화면에는 문암과 동해, 떠오르는 해, 그리고 그걸 보는 선비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선비들이 앉아있는 바위도 평평하고 낮게 그려 점잖게 해맞이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림 왼편 언덕 위의 바위들도 함께 해맞이를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 작품은 해학전신첩에 실려있는 문암입니다. 문암은 옹천에서 북쪽으로 30리 지점의 해안에 있는 바위라고 합니다. 두 개의 바위 기둥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이를 드나드는 것이 마치 문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겸재는 문암 그림을 여러 점 그려 남겼는데 이 해학전신첩에 수록된 문암 그림은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암의 기이하고 우뚝한 모습을 서리빨 같은 필선으로 능숙하게 그려놓고 있으며 매우 세차게 일어나는 파도는 문암의 거색에 부딪혀 커다란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거센 풍랑 속에 멀리 고기잡이하는 배 세 척은 높은 파도 속에 돛대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재의 탁월한 구도는 화면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 역시 해학전신첩에 실린 단발령 만금강 작품으로 초기 작품인 신묘년 풍악도첩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이 그림에서는 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신묘년 풍악도첩에서 보았던 눈부신 화강암 봉우리들과 짙은 먹으로 그려낸 단발령의 날카로운 대비가 이 작품에서는 많이 누그러진 느낌으로 금강산 12,000봉이 하나로 가슴에 담겨오는 그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해학전신첩에 실려있는 장안사 비홍교입니다. 장안사는 내금강에 있는 사찰로 금강산을 유람하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장안사의 승려들은 아마도 유람원 양반들의 시중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장안사로 들어가는 길에 놓인 이 무지개 모양의 비홍교는 석조로 웅장하게 만든 데다가 높이도 꽤나 높아 다리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한 공포감을 느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서는 장안사 사찰이 아닌 비홍교 다리를 그림의 중심에 놓았으며 주변에는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첨예하게 솟아있고 비홍교 아래를 흐르는 금강천물은 한데 모여 다리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초록의 나뭇잎이 물든 장안사 주위의 생기와 산을 뒤덮은 울창한 수림의 먹빛, 거기에 더해 흰색 바위산, 깊은 산 깊은 계곡에 허공에 매달린 듯 높은 다리가 작품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해학전신첩에 실려있는 불정대입니다. 불정대는 깎아지는 절벽 기둥이 우뚝 솟은 바위인데 옛날에는 이곳에 불정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고 하며 바위의 마루는 널찍한 수십 명이 둘러앉을 만한 공간이 있다고 하니 금강산을 조망하는 최고의 명당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루 아래에는 개울도 있어 암자가 있었을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곳을 어떻게 건너가느냐인데 그 방법이 외나무 다리라고 합니다.
정선 역시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올랐을 것으로 보이며 그 천길 깊이가 섬뜩했던지 푸른색으로 낭떠러지를 칠해 놓았고, 이는 뒤로 보이는 시비폭포의 흰 물줄기와 대비를 이루며 깊이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금강산 만폭동입니다. 내금강에서 금강천의 큰 물줄기를 따라 오르면 만폭동이 나온다고 하며, 폭포가 어찌나 많은지 그래서 이름이 만폭동이라고 합니다. 이 만폭동은 너럭바위를 가운데 두고 우뚝 솟은 바위가 주위를 두르고 있는데, 겸재는 부드럽고 둥근 바위와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그림의 방향을 정한 것 같이 보입니다. 피금정은 김하군 금성의 남대천변에 있는 정자로 금강산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옷깃을 풀어 헤치는 정자라는 뜻을 가질 만큼 경관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1634년 남대천이 범람하자 당시 금성의 현감이 남대천변에 방죽을 쌓고 가로수를 심어 놓아 자그마치 2km에 달하는 가로수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해학전신첩에 실려있는 이 그림은 신묘년 풍악도첩의 그림에 비해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노련한 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초기의 작품에서 과감한 방식으로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화강백전입니다. 강원도 금화읍에는 백수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옛날 나무 심기를 좋아하는 강릉 부사가 잣나무를 많이 심어 놓아 빽빽한 숲을 이루어서 잣나무산이라는 뜻의 백수봉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는데, 병자호란 때 평안감사 홍명구가 이곳에서 청군과 싸우다 군사 2,000명과 함께 전사했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강이라고도 불리는 금화의 잣나무숲 백전, 즉 화강백전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기억해야 할 성리학자들의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재정선이 그린 화강백전은 순국한 선열에 대한 존경심과 청에 대한 적개심, 치욕스러운 역사에 대한 경각심을 모두 담은 그림입니다. 그림의 중앙은 빽빽한 잣나무 숲이 그려져 있는데, 겸재가 숲을 그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물을 많이 섞어 옅은 목으로 칠하고, 먹이 마르기 전에 좀 더 진한 먹을 덧그리고 또 덧그리는 방식으로 점점 짙은 먹을 칠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먹으로 먹을 깬다는 뜻의 파묵법이라고 합니다. 숲 아래로는 흙 무더기가 쌓여 있고, 그 아래는 옛 격전지였던 빈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해학전신첩에 실려있는 용공동구입니다. 강원도 회안과 통천을 나누는 추지령이라는 고개가 있고, 이곳은 남대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곳에 용공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공사는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시주를 하며 제법 큰 절이 되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규모가 축소되었고, 겸재가 이곳을 방문할 즈음에는 그마저 화재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겸재는 이 절로 들어가는 입구 경관을 그림으로 남겼는데, 굉장히 강렬하고 굳센 분놀림으로 숲과 바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바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두 선비와 그들이 타고 온 나귀를 모는 소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사선정입니다. 사선정은 삼일포 앞에 있는 작은 섬에 세워져 있는 정자입니다. 고려시대 박숙정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4명의 신선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기둥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해학전신첩에 실려있는 사선정 그림은 신묘년 풍악도첩에 실려있는 사선정 그림에 비해 훨씬 능숙하고 무르익은 필치로 그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멀리 3일포 너머의 바다를 생략하고 호수만을 화면에 담고 있으며 3일포의 36개 바위의 일부도 화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이 작품도 해학전신첩에 실려있는 금강내산 그림입니다. 마치 연꽃을 연상시키는 이 그림은 금강산 전체를 부감법으로 조망한 걸작으로 정선이 36살 때부터 그려온 내금강 총도가 양과 흑과 백, 강함과 부드러움을 담아내고 있는 이 그림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화에서 금성을 거쳐 내금강으로 들어가려면 단발령을 넘어야 하는데, 그곳에 올라서면 비로봉을 주봉으로 하는 금강산 12,000봉의 백색 화강암 암봉들이 마치 한떨기 하얀 연꽃송이처럼 눈앞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감흥을 겸재는 부감하는 시각으로 포착하여 내금강 전경을 한 화폭 안에 담아내었습니다. 이는 겸재가 노년기에 터득한 우주자연의 섭리를 조선 성리학에 투영시켜 진경산수화로 반사해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로봉을 정점으로 내금강 12,000 백색 화강암봉을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 놓아 막 피어나는 백년꽃 꽃봉우리처럼 화면을 구성했는데, 음중양으로 음양조화의 주역 원리를 표방하고자 미가운 산식 토산이 서리빨 같은 백색 화강암봉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질펀한 청목과 날카롭고 삼엄한 골선이 신묘한 대조를 이루며 산뜻하게 어우러지니 마치 백년꽃 봉우리에서 청향을 토해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금강산 12,000봉이 가슴에 가득 차 있지 않고서는 그려낼 수 없는 그림으로, 이 작품은 춘금강의 면모를 남김없이 표현해낸 금강내산 총도 중 백미라 하겠습니다. 작품의 좌측 상단에는 금강내산이란 겸재 자필화재 아래에 겸재라는 관서가 있고 정선이라는 두 방의 방형 백문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겸재정선의 도첩 중 해학전신첩과 그 도첩에 실려있는 작품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유튜브 영상 하나를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알려져 전설의 화첩이란 별명까지 얻은 겸재정선의 화첩이 1975년 독일 남부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되어 80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와 최초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흥미로운 장면을 담고 있는 내용의 5분 정도 되는 KBS 영상입니다. 그럼 남은 시간 시청 잘 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